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 남들은 다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뭔가 해야겠다. 오늘의 주인공인 김상만 씨 부부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40대 맞벌이 부부였던 그들이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상만 씨는 올해 44세입니다. 대기업 경리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고, 아내 김미영 씨는 42세로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한 직장인으로 고등학생인 첫째 딸과 중학생인 둘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두 사람 합쳐서 세전 650만 원 정도. 세후로 치면 520만 원 정도가 실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만 원, 아이들 학원비 월 12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 미영 씨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우리 둘 다 직장 있고 꾸준히 모으고 있잖아. 적금도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고. 상만 씨가 대답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답답했습니다. 적금 이자는 연 2.5%.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10년 남짓. 지금 속도로는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상만 씨의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 김 대리는 3년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시세가 분양가보다 5억이나 올랐다고 했습니다. 형, 저는 이제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아파트 값만으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해결됐어요. 옆 부서 박 차장은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해서 한 번에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쟁이만 하면 바보죠. 저는 이제 투자 수익이 월급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기마 주머니조차 작년에 코인으로 1,000만 원 벌었다며 웃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온 상만 씨를 보며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회사 동료들도 다들 투자한다고 하던데. 우리 언니네도 작년에 아파트 하나 더 사서 전세나 줘서 한 달에 관리비만 받고 있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월급만 받으며 살 거야? 그래도 투자는 위험하잖아. 우리한테 여유 자금이 어디 있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지금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 특히 신도시는 확실하다고 하고. 그리고 주식도 요즘은 개인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미영 씨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직장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상만 씨는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부동산 투자로 5년 만에 10억 만들기,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 월급쟁이 탈출 프로젝트 같은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유명 부동산 투자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2020년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도시는 확실해요. 주식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제가 3개월 전에 추천했을 때 2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5천 원이에요. 75%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애들 중에 부모님이 투자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민준이 아빠는 주식으로 차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아들 성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요즘 시대에는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도 이제 알 나이가 되었는데 부모로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적금 해지하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대출 받으면 되잖아. 요즘 투자용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분양권 같은 건 일단 계약금만 넣으면 되니까 부담도 덜하고. 정말 할까? 응, 해보자. 더 늦으면 정말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부는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를 보니 입주시까지 최소 2억 이상 시세 상승 예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 1억 원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총 5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입주할 때쯤이면 7억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2억은 버는 거잖아. 주식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가 추천한 2차 전지 관련주와 바이오 테마주에 각각 3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확실해. 미래 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적금을 모두 해지해도 5천만 원. 분양권 계약금과 주식 투자 자금을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부부는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로 5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로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상만 씨가 대출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결국 부부는 총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적금 해지 자금 5천만 원을 더해 1억 6천만 원의 투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부부의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투자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구나. 2년 뒤에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벌써부터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분양권에서 2억 벌고 주식에서도 1억 정도 벌면 총 3억이야. 그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우리 노후 자금까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월급쟁이만 하면서 쥐똥만 한 적금만 들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대신 희망적인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2022년 3월 부부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양권 계약을 마치고 주식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분양권은 계약과 동시에 호가가 올라 이미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주식도 두 종목 모두 상승세를 타며 한 달 만에 약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보, 벌써 분양권만으로 3천만 원 벌었어. 주식도 1,000만 원 넘게 올랐고. 상만 씨는 매일 아침 주식 앱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초록색 숫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만이 형도 드디어 투자 시작했구나. 늦었지만 잘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야. 형, 어떤 종목 하세요? 저도 2차 전지주 하는데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달에도 상승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5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주식 수익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부부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판단이 맞았어. 이렇게 쉬운 건데 왜 그동안 망설였을까? 미영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도시 분양권 샀는데 벌써 5천만 원 올랐어요. 주식도 30% 넘게 올랐고요. 정말 투자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동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잘했네요. 저희도 분양권 하나 알아봐야겠어요. 세 번째 달 상만 씨에게 더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선배가 새로운 투자처를 추천한 것입니다. 상만아, 너 투자 잘하고 있다며? 나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는데 관심 있어? 선배가 추천한 것은 또 다른 신도시의 상가 분양권이었습니다. 이 상가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야. 입주하면 임대료만으로 월 300만 원은 나올 거야. 지금 분양가가 3억인데 입주할 때쯤이면 5억은 될 거라고 봐. 상만 씨는 솔깃했지만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선배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요즘 투자용 대출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봐. 아니면 분양권 전매로 번 돈으로 하든가. 집에 와서 미영 씨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때? 우리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수익이 배로 늘지 않을까? 미영 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또 받으면 이자 부담이. 지금 수익률 보면 이자는 충분히 커버되잖아. 그리고 상가는 임대료도 나오니까 더 안정적이야. 결국 부부는 추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대출에 더해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상가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총 대출금은 3억 1천만 원. 매달 나가는 이자만 월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투자 수익을 생각하면 문제없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아이들 용돈도 줄여야 했습니다. 네 번째 달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국내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만 씨가 투자한 두 종목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수익률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상만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투자 유튜브를 더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런 조정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유튜버의 조언에 따라 상만 씨는 주식에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1천만 원을 뽑아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날 거야. 하지만 주식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은 15%에서 5%로 다시 마이너스 10%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달 부부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결제액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 이자랑 카드값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조금만 더 버텨. 투자한 게 다 마이너스일 리 없잖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를 넘어섰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학원 하나 그만둬야겠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아빠 왜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일시적이야. 곧 나아질 거야. 6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상만 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식 앱을 확인할 때마다 빨간 숫자들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확인했던 것이 이제는 10분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업무 중에도 자꾸 투자 손실 생각이 났습니다. 과장님, 요즘 상만 씨가 좀 이상해요. 실수도 잦아지고.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투자 자랑을 하던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언니 투자 어떻게 돼가요? 아, 네. 그냥 장기 투자니까요. 7번째 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손실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금 팔면 정말 손실이야. 버티면 다시 올라올 거야. 하지만 매달 이자만 120만 원이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단기간의 수익을 기대하면 안 돼. 미영 씨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투자 초기의 흥분과 기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후회와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8번째 달이 되어서야 부부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손실은 40%를 넘어섰고 분양권들은 모두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달 나가는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 성공담만 듣고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버티기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만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0.5%였던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2.25%까지 치솟았습니다. 상만 씨 부부에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연 3.5%에서 6.2%로 급등한 것입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다음 달부터 대출 이자가 월 200만 원이래. 200만 원. 지금도 버거운데 어떻게 200만 원을? 월 12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2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월급을 합쳐도 520만 원인데 대출 이자만 2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100만 원을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지은아, 성훈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상만 씨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학원을 좀 줄여야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등학생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투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안 되세요.
상만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끊었고 용돈도 줄었고 부모님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중학생 아들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상만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실수를 좀 했을 뿐이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만 씨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미국 증시 대폭락에 이어 국내 증시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만 씨가 투자한 2차 전지주는 고점 대비 70% 급락했고 바이오주는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6천만 원을 투입한 주식의 현재 가치는 1,200만 원, 4,8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만 씨는 매일 주식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존버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또 다른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주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어버린 것입니다. 상만 씨가 계약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마이너스 3천만 원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5억에 계약했는데 시세가 4억 7천만 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상가 분양권은 더 심각했습니다. 3억에 계약했는데 시세가 2억 2천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입주하면 우리가 떠안아야 할 손실이 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포기하면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다 날리는 거잖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계속 가도 지옥, 포기해도 지옥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만 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만성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떨어져 한 달 만에 체중이 7kg나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상만 씨,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에는 투자 성공담을 자랑하던 것이 이제는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당신이 추가 투자하자고 했잖아.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다고.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찬성했잖아. 사소한 일로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아이들은 집에 있기를 꺼려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맨날 싸우고. 아니야.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상만 씨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피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형, 요즘 왜 연락 안 해? 투자 잘 되고 있어? 응. 그냥 바빠서.
투자 성공담을 들려주던 때가 그리워졌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투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만 씨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 도피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투자 유튜브를 보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 반등장에서 수익 실현하세요. 곧 바닥에서 비자 반등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모두 헛된 위로였습니다.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2022년 11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결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2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세요. 상만 씨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모두 포기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기, 주식을 손절하고 손실 확정하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기, 어떻게든 버텨서 반등을 기다리기. 하지만 어느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성훈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투자에 실패해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미안해. 고등학생 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상만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 실패보다 더 큰 아픔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12월 상만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회사 실적이 악화되어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구조조정이라니. 혹시 내가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상만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만약 직장을 잃는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만 씨 괜찮겠어요? 요즘 실수가 좀 많으신 것 같던데. 동료의 말에 상만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투자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상만 씨는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160에 100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당뇨 전 단계 판정도 나왔습니다. 만성 위염도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말에 상만 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의 약값과 진료비가 추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불안감과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 상만 씨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랑하는 아내까지 이런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는 상만 씨 가족에게 최악의 연말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외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간단한 것만 사줄 수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딸 지은이의 말에 상만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상만 씨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겠다며 의욕에 찼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왜 그때 만족할 줄 몰랐을까? 2023년 새해가 되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었고 부동산도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이자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대로 계속 연체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만 씨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상만 씨 부부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들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 학원을 모두 끊는 것이었습니다. 월 120만 원이던 학원비를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성훈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만 학원 안 다녀도 될까? 고등학생 딸 지은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원과 과외로 바쁜데 자신만 혼자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만 씨는 딸의 강인함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식과 여가 생활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족 영화 관람, 외식, 여행 등 모든 여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최저가로 바꾸고 각종 구독 서비스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던 기타 생활비를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만 씨는 부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음식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44세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과 피자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딸의 친구 어머니를 배달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지은이 아버지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본업 끝나고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업 소득을 합쳐도 월 80만 원 정도. 그래도 대출 이자 2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상만 씨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던 것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대부업체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빌리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대부업체 금리는 연 20%가 넘었습니다. 1천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이자만 17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면서 상만 씨 부부의 신용등급이 폭락했습니다.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새로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고 기존 대출의 금리도 더욱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대출 금리를 연 8.5%로 인상합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이자를 못 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이자가 더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 지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빠,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은 스스로 벌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집에 보탤게요. 안 돼. 지은아,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아빠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9,16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중학생 아들 성훈이도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당 20원씩 받으며 하루에 500장씩 돌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일을 하게 만든 현실이 상만 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상만 씨 가족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놀러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요. 미안해, 성훈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가족 모두가 움츠러든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상만 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자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혈압은 180에 110까지 올라갔고 당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배달 중에 어지러움증으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하며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우울증도 더욱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 상만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상만 씨, 죄송합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인사팀장의 말을 들으며 상만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치 급여인 900만 원. 대출 잔액 3억 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상만 씨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대출 이자 200만 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시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주세요. 하지만 처분할 담보물도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이미 대출 담보로 잡혀 있어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만 씨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때 딸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 아빠,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상만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상만 씨 부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분양권들을 모두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위약금 5천만 원, 상가 분양권 위약금 3천만 원으로 총 8천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주식도 모두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6천만 원 투자했던 주식을 1,200만 원에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손실만 1억 4천만 원. 여기에 대출 이자와 생활비 부족분을 합치면 총 손실은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상만 씨 부부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회생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대출금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상만 씨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왜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을까?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며 상만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투자와 경제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담이 아니라 기본 원리와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분산 투자가 기본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 모두 기본적인 원칙들이었지만 투자할 당시의 상만 씨는 이런 원칙들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상만 씨는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 아빠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빠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가요. 딸 지은이의 말에 상만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함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빠가 배운 것들을 나눠줄게.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상만 씨는 냉정하게 자신의 투자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 남들 따라하기.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고 무작정 따라했다. 그들의 전체 상황이나 실패 사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 공부 없는 투자. 유튜브와 카페의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투자했다. 기업 분석, 시장 분석, 위험 요소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실수 과도한 레버리지. 빚을 내서 투자했다. 자신의 감내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투자했다. 네 번째 실수 분산 투자 무시. 한두 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위험을 분산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실수 감정적 판단. 욕심과 두려움에 휘둘렸다.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상만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4세의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6개월 만에 중소기업 격리 담당자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30% 적었지만 상만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영 씨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회복해 갔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 씨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본업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업무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고등학생 딸 지은이는 혼자 공부하며 성적을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중학생 아들 성훈이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가족들은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색함은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외식은 월 1회로 제한했지만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해졌습니다. 브랜드 옷 대신 실용적인 옷을 선택했지만 옷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여행도 국내에 가까운 곳으로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만 씨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대가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안전 마진과 장기 투자였습니다. 한국의 성공한 투자자들의 책도 읽었습니다. 그들 역시 기본에 충실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습니다. 가상으로 투자해보며 자신의 성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 대출금의 70%가 탕감되었지만 여전히 9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상만 씨 부부는 5년간 매달 150만 원씩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빠듯하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 푼 한 푼 아껴서 상환금을 마련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부업을 해야 했지만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상만 씨는 다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안전한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를 55로 분산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도 했지만 전체 투자금의 10%만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만 투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며 상만 씨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경제적 상황, 개인적 고민, 미래 계획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가정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돈 관리, 저축의 중요성, 투자의 기본 원칙 등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졌어요. 상만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투자 실패담을 솔직하게 글로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됩니다. 상만 씨 덕분에 저는 신중하게 투자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후배들에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투자는 분명히 필요해. 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해. 절대 빚 내서 하면 안 돼. 2025년 현재 상만 씨 가족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부채는 모두 상환했고 매달 조금씩이지만 저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투자도 안전하게 하며 연 5에서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경제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들 성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벌며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씨는 이제 성공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저축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죠. 상만 씨는 투자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첫째, 절대 빚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둘째,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철저히 공부하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셋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으면 위험해요.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투자를 점검하고 조정하세요. 상만 씨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투자 실패가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6년 전 투자를 시작할 때의 상만 씨는 성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성공담에 쉽게 흔들리고 쉬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만 씨는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위험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투자 실패를 겪으며 상만 씨 가족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뎠던 경험은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죠. 상만 씨는 돈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가족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투자는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절대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제 상만 씨에게 진정한 불안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건강한 가족,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 관계, 안정된 일자리, 꾸준한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 적절한 저축,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예비자금, 건전한 투자, 위험을 관리하며 하는 장기 투자, 소소한 행복, 일상에서 찾는 작은 기쁨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상만 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뛰어들면 내 삶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투자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망부터 만드세요. 생활비, 비상자금, 건강보험, 이런 기본기가 갖춰진 후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오히려 가난으로 이끕니다. 지금 상만 씨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그중 일부를 안전하게 투자합니다. 큰 수익은 기대하지 않지만 꾸준히 자산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생활비 6개월분의 비상자금을 먼저 준비하세요. 빚을 모두 갚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충분히 공부한 후에 시작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뛰어들지 마세요. 내 삶의 안전망부터 만드세요.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